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의원님의 시간은 아마도 지난해 총선 전과 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요. 예, 많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금요일 점심 이전과 이후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요. 예, 또 그렇죠. 예.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점심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셨죠? 예, 예. 지난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 전화를 받는 동안도 그렇고, 예. 전화를 받고 나서 만나기로 한 날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 데까지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이게 어땠을까 막 고민도 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털었어요. 그러니까 악연이 있으면 털고, 또 이제 과거를 붙잡혀 있으면 미래를 어떻게 가겠냐. 네.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랑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행여나 그 내란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시 재집권할까봐 불안하고, 네. 이게 또 민주당이 큰 실수할까봐 걱정되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이제 당내 불협화음 이런 거는 좀 없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의 명분 앞에 다른 개인 감정 사사로운 것들 이런 걸 다 털어놓고 내려놓는 게 맞겠다. 네. 그게 정치하는 박용진으로서는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만나서 웃고 또 여기 손 먼저 내밀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같이 나누고 왔어요.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미 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네. 네. 그래서요. 이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나 정말 큰 산이 없었다면 이렇게 마음에 아프고 좀 아린 상황이 그냥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저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제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다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저는 겨우 저 개인에 대한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전체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많은 고초를 겪긴 했습니다만,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 어렵고 힘든 일들 다 겪으면서도 나중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딸인 박근혜 의원, 그 당시 의원하고도 화해의 모습을 만들고, 또 JP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JP하고도 손잡고, 그게 그냥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더 단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땐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도 손잡냐 그랬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대의 명분, 민주당이 내란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행여라도 재집권의 길을 어이없이 내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의 명분 앞에서, 네. 그냥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사사로움 이런 거는 다 털어놓는 게 맞다는 생각을 네.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아픔 저희 얘기 여쭤봐도 되는 거죠? 그래도 의원님. 네. 예. 예, 지난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세 차례나 경선을 치르셨죠? 박 전 의원께서는. 예. 근데 끝내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마음? 이건 또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여쭤보지를 못해서요. 참, 그때도, 좀 의젓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당은 나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총선을 승리해야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저지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었으니까, 예. 이른바 산통 깬다? 그런 느낌의 당을 나가거나 당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있었고요. 예.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광주에 와서 저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왜냐면 마지막은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이랑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강북구 을내 박용진하고 누가
또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지를 그걸 왜 물어봐요. 경선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경선을 치르고 그냥 묵묵히 다 견뎌내고 제가 그때 참 치욕스럽다. 굴욕을 강요하는구나 싶었는데 네. 다 그냥 견뎠죠. 그때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중요했고 지금도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들이 정말 싸운 민주주의가 역진 불가능한 승리를 거둬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힘보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3번 경선하고 4번 배제됐습니다. 그랬더니 맞죠. 그러면서 되게 멋쩍어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미안하단 말을 자꾸 계속 하더라고요. 직접 언급을 하셨군요. 그럼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통합의 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당내 통합에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냥 좀 이렇게 몇몇 인사만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도 공감하는 것 같고.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어떤 제안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한 건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과를 잘 계승한다. 이걸 좀 분명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재명이 집권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네. 국민들은 민주당이니까 찍어주고 민주당이니까 지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정부에서 실수한 거 잘못한 것도 잘 계승하자. 이 말씀을 분명히 해야 신뢰를 갖는다. 이거였어요. 네, 조기 대선이 이제 실시될 경우. 될 경우에. 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해줘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가장 멋있어 보였을 때가 그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 말씀하셨을 때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부가 인기가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도 네. 자산과 부채를 다 계승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을 때예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더 믿고 신뢰하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민주당의 통합, 내부 통합과 동시에 국민 통합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이거였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좀 혁신하자.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 이틀에 쌓인 불신이 아니라서 우리가 위선의 정치, 내로남불 정치, 말 따로 행동 따로 했었던 거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에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만들겠다 큰 소리 쳤는데 네. 우리 민주당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이 집이 2채, 3채 아파트 이렇게 다 따로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를 떨쳐내고 세대교체와 586 정치 청산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는 하루 이틀에 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기 위한 정치와 정책을 정확하게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2030이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니 저는 2030이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실망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오랫동안 쌓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좀 더 가면 마치 제 나이 또래 50대 초중반에 40대 중반, 50대 초중반 이 사람들이 절대 그 민자당 이쪽은 못 찍는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네. 불신이 그냥 굳어져 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요. 네, 이번에 탄핵 반대하는 데는 또 2030 여성들이 큰 역할을 또 했거든요. 그거는 탄핵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네. 근데 탄핵을 찬성하고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고 또 심지어 민주당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또 있어요. 네. 2030이 상당히 있어서 민주당이 정말 많이
환골탈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2030 여성들이 탄핵에 반대하면서 직접 정치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지들이 많이 굳혀져 갔다고 하더군요. 계엄에 반대하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네, 말이 잘못됐군요. 계엄에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정치가 어떻게 흐르는지 잘하면 이제 관심도가 또 오겠죠. 이쪽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불안불안해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더 많이 달라져야죠.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제안들을 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라 말씀을 하시던가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인도 절박하고 또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웃으면서 바로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어색한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 TV를 이제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게 지금 웃는 게 아닌 거 아니냐. 근데 아예 내가 먼저 손 내밀자고 각오하고 만난 자리니까. 웃으면서 그리고 1시간 40분 정도 100분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한 30분 정도에 마쳤고 1시간 좀 넘게는 개인적인 이야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서운했던 것들 서로가 그것도 많이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서 횃불을 좀 푸셨군요. 네, 흉금을 털었다고 할 수 있고요. 흉금을 터놓고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과제는 과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될 게 있고 민주당이 넘어서야 될 게 있고 이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날 준비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테고 또 만일에 잘못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제가 할 말은 해야죠. 네, 거기서 또 의원님께서도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네,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느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사람들이 진심이 느껴지더냐 물어보고 언론에서 엄청 물어보던데 눈빛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정치인들이 진심이다 아니다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 그리고 절박함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고 정치인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 그러면 그게 진심이 있어요. 저 혼자서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인 거지. 이런 대표는 지금 되게 절박함을 느끼셨군요. 저도 절박해요.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만일에 여기서 조기 대선이 벌어집니다. 탄핵이 인용돼 갖고. 근데 거기서 윤석열 추종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다시 집권하잖아요. 재집권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민주당은 그날로 그냥 없어질 정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모두가 절박합니다. 저는 진짜 이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시라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힘합치는 게 그리고 같이 손잡는 게 이런 어떤 대의명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의명분의 복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만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표의 만찬이 지금 아마 식사를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27일에도 임종석 전 의원을 만나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28일도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시는데 아마 다들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겠죠.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데, 당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라 걱정,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슷하게 의견들을 모으실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감정의 골이 있더라도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그 애국심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움직이게 되면 저는 국민들한테 흔쾌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니군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군요. 일극 체제라고 하니까 네. 일극 체제가 아닌 걸로 국민들한테 안심시켜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장악력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하는 거고요. 예.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제 말씀 참 잘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예. 대통령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여당도 없어요, 여당도. 네. 한 번은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들어서면서 완전히 온 세계를 다 흔들고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은 좌불안석들이잖아요. 이런 때에 조타수가 없고 이 큰 배를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책임지는 선장도 조타수도 항해사도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믿을 구석이라고는 민주당 하나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서 서로 자기들끼리 찌그락빠그락 했었고 내부에 분란만 일으킨다 이러면 큰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큰 배를 잘 이끌어서 한국까지 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바로 애국심인데 네.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잘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두 가지를 갖는데 한 가지는 이 계엄과 내란이 계속될까 봐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고 불안이 있으신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식들, 우리 후배들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못 살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 불안을 끝내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이런 면에서 정말 역할할 게 많죠. 예. 벌써 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다는 통계가 나왔더군요. 정말 큰일이고 걱정스러운 건데요. 예. 대한민국의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살 거고 우리는 빅5, 빅3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과 그런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중장기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미국은 스타게이트, AI와 관련해 스타게이트 740조짜리 프로젝트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도 그렇고요. 160조짜리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160조를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AI와 관련해서 아무런 프로젝트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얼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관련 점검회의를 했는데 3조 내년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큰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 싶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국가 예산, 정부 예산이 74조 8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때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자고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80조를 갖다 붓겠다고 그랬어요. 네. 대한민국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죠. 10배가 넘는 돈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도 한 650조 정도 되는 국가 예산이니까 한 6,500조? 이렇게 쏟아붓는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국민들께 끌고 갈 책임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산업화는 꼴찌였지만 정부와는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됐고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와 인터넷 강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닦인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래야죠. 그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속세 완화도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단 한 번도 경제 성장과 기업 지원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걸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진보 정당이다. 뭐 이러니까 뭐 분배만 얘기한다.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성장을 얘기해야 되고 또 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상속세를 줄여준다고 그래서 그 무슨 내수가 증진되거나 이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 감세든 증세든 간의 조세 정책이 그 기업의 지원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 경제 정책의 어떤 필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일목요연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가령 뭐 상속세를 줄이겠다. 그러면 그게 내수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상속세를 뭐 예를 들면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R&D 투자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거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노동자들이랑 임금을 더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바라거나 그런 걸 유도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나 상속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런 내수 증작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정책 설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더욱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내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정책적 일관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헌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 저는 뭐 무조건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상식이죠.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종이에다 누가 썼네 있었네 뭐 요원이었네 인원이었네 의원이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너무나 많은 증거와 너무나 많은 정황과 너무나 많은 목격이 다 누가 이런 짓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게 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의무와 이런 거 배신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 인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거는 뭐 묻어둔다 말씀을 하셨지만 또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누우면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웃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 그런 것들, 그런 아픔들이 좀 씻어지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광주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믿을 구석이라고 민주당밖에 없는데 국민들께서 광주 시민들께서 행 하나 뭔 일 나지 않는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선대위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광주 시민들 보시기에 야 박용진 참 열심히 한다 그리고 멋지다 그리고 정말 크게 하는 정치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분골쇄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